안녕하세요. 손영미입니다. 오늘 깜짝 온라인 강의를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중간고사 시험은 잘 보셨는지요? 중간고사 시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잘 정리해서 또 기술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여러분이 쓴 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25분 정도 이렇게 짤막하게 다문화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제가 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5월 13일 날 외부에 지금 제가 외국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휴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강 날짜를 5월 23일 금요일 날 5교시에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발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발표 일정을 좀 정해봤습니다. 5월 20일 날 화요일 날 1, 2조가 하고 23일 금요일에 5, 6조, 27일 화요일에 3, 4조, 그리고 6월 3일 날 화요일에 7조가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조당 한 25분 정도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질의응답 받고 충분히 토론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셨는데 중간고사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성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분발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16.4점 이상을 받으면 A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뭐 16.3점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가 전체 만점은 100점이었는데, 요거를 환산을 하다 보니까 16.4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또 열심히 그 시험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또 우리가 점수가 올라가죠. 질문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시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그 안내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그 짤막하게 제 생각들을 좀 정리한 내용들을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대학들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도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하는 스타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더 유치를 해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걸 밝혔고요. 실제 이제 인구가 아주 넘쳐나는 그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 플랜 등을 발표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이렇듯 실제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아주 빠르게 변화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을 캠퍼스에서, 길에서, TV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다인종 국가로 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아주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할 수도 있어요. 한 3년, 5년 그 사이에 변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그 주요 주제로 우리가 어, 외국인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의 교수이자 상담심리 전문가로 한 약 20여 년 넘게 심리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음. 자, 여러분들은 상담심리 전문가가 엄마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음.
공감도 되게 잘해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화도 절대 안 내고 막 그럴 것 같죠. 어, 실제 저도 어린 시절의 부모 자녀 관계가 자녀의 성장, 심리적인 발달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계속 배워오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상담 심리사로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의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욕구를 잘 알아차려서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한 남매가 있단 말이죠. 한 남매가 있는데, 둘은 보통의 남매들처럼 혹은 보통의 남매들보다 조금 더 사이가 좋아요. 적당하게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 특성을 보면 밥을 챙겨 먹어야 할 때면 누나는 자기 것만 챙겨서 먹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는데 점심을 먹어야 될 때 누나는 자기 것만 챙겨 먹는 거죠. 그리고 동생도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러 가면 자기 것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 또 음식을 먹거나 하면 쓰레기를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집안 정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서로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점심 뭐 먹을래 할 때 한 아이가 마라탕, 한 아이가 예를 들면 짜장면이잖아요. 그러면 그 둘의 의견을 조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남매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남매가 지금 어떻게 생각되어져요? 이 남매 되게 사이좋고 뭐 바람직하다. 뭐 어떻게 일단 얘기를 들으면서 딱 드는 느낌들이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는 요즘 내가 너무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키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후회하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너무 개인적으로 키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제가 원하는 남매의 모습은 누나는 누나로서 동생을 챙겨주고, 동생은 동생으로서 누나를 좀 존중해주고,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점차 수행할 수 있고, 또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점차 엄마 아빠를 도울 수 있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 그리고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자기 표현과 개성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협동이나 배려를 하는 마음들이 별로 이렇게 적은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미성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원하는 바는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혹은 한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내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바라고 있는 거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진로 고민을 하는 학생과 부모를 아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진로 정체감 발달 이론들, 정체감 발달 이론을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정체감을 먼저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감을 재구성하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기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들, 성숙한 자기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다른 고유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획득해 나가는 개별화 과정, 혹은 개인은 부모와는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내적인 특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숙한 자기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정체감 이론 혹은 진로 정체감 이론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그동안 서구에서 개발되어 발전되어 온 이론과 기법들을 주로 의지해 왔었고,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보편적이라고 가정을 해왔었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진로 정체감, 자기 정체감의 올바른 어떤 구성, 올바른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들과 다른 자기를 발견하고,
분리개별을 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론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는 어떠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은 이게 부모의 역할에 대한 책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 뭐 자녀의 진로를 위한 부모의 역할, 자녀의 미래를 뭐 부모가 디자인하는 거, 자녀의 진로 지도는 20년을 내다보아라 라고 하는 뭐 부모 코칭에 대한 책들, 자녀의 진로는 부모가 선택한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안내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많은 책들은 또 베스트셀러에 포함되어서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부모들이 모여서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이야기 나누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고, 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들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서구의 진로 정체감 이론에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상을 대입시켜 보면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간에 너무 관여를 하고 있고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적응적인 모습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문화심리학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서구 이론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그게 문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어져 있고요. 본 연구 결과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대학생들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진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은 부모-자녀가 일체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로 탐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적게 할 것 같아요? 음. 자, 본 연구 결과는 지금 부모, 자녀가 일체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진로 탐색을 하는 게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안 되겠네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그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예요. 그랬을 때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녀 일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로 탐색을 더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어, 지금 보시면 이 T값이 지금 양수죠. 그래서 부모 자녀 일체감이 높으면 진로 탐색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T값이 음수죠. 그래서 부모 자녀 일체감이 높을수록 진로 탐색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관계주의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일체감을 느끼고 같이 친밀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진로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 가족 친입성이 지금 진로에 대한 자기 의심에 미치는 영향을 본 거예요. 보시게 되면 가족 친입성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 너무 밀착되어져 있어서 서로 간섭하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여기 보이죠? 음. 한국과 일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친입성이 진로에 대한 자기 의심에 미친 영향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미국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01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자신의 영역을 침입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나의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의심을 하는 것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뭐 독일과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중국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관여 부족, 부모가 이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간섭보다 진로 탐색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 혹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영국과 이탈리아를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가 조금 더 관계주의, 집단주의적인 문화권에 속하고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족 응징력이 높을수록 정체감 위협 수준이 낮은 것은 영국과 동일하지만 가족 친입성, 가족이 서로 침입하고 간섭하는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영국 대학생들에게는 그게 정체감 위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이탈리아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체감 위협과 유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서 연구들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일치성이라는 개념들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치료의 아주 주요 이론 중에 하나가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가 있어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을 하는 내용,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적인 나의 감정이 서로 일치할수록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고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미국 서구의 가치관은 내 안에 생각과 느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치할수록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죠. 제가 좋아하는 연구 결과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이제 미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서로 다른 대상들 앞에 있었을 때 자기가 이제 자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보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일치적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라고 했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과 내가 친구랑 같이 있었을 때의 모습, 나의 진짜 모습과 부모와 같이 있었을 때의 모습, 나의 진짜 모습과 교수와 같이 있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상관관계가 전부 다 0.85, 0.94, 0.80에서 그 관계 맥락이 달라지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음. 그런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보세요. 친구랑 있었을 때, 부모랑 있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아주 일치되어진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교수와 같이 있거나 낯선 이와 같이 있을 때는 나의 진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요거를 서구의 관점으로 대입해 보면은 지금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으로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교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나 부모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부모 앞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부모 앞에서는 막 이렇게 떼도 쓰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싫은 것 막 내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콱 문도 닫고 들어가고. 그런 행동을 교수님 앞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보통은 예의가 없거나 눈치가 없거나 미성숙하거나 뭐 그죠? 상황 파악을 못하거나 그죠? 맥락에 따라 TOP에 맞추어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다르게 행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훨씬 더 우리가 성숙한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만 보더라도 실제 우리가 서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대로 적용되어지지 않는 면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어, 다시 이제 저희 얘기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어요. 사실 저는 아이들을 되게 정성스럽게 키우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 키울 때, 내담자를 대하듯이 정말 그 아이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잘 읽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내가 기대했던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잘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내가 왜 아이를 잘못 키웠던 걸까? 이런 것들을 반추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그동안 상담사로서 배워왔던 서구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자기 표현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해왔었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절제하고 책임감을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그런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제가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음. 자, 우리가 배워오는 학문, 특히 심리학은 서구와 미국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가 묻어져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우리가 문화 보편적인 관점에서 내담자를 보게 되고 상황을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저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그렇게 키우는 게 제대로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쳤구나. 내가 지금 배워왔었던 어떤 가치관, 내가 이제 상담사로서 배워왔던 가치관을 너무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신뢰하면서 그냥 따라갔구나라고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인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 및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익히면서 사회화가 되어 가요. 우리가 되게 많은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세계의 다양한 어떤 문화들을 접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고 또 보편적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익스포저가 되게 일반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리고 이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문화 및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리가 익히면서 사회화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각각의 문화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서로 다르죠.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규범과 행동이 형성되어지고, 다문화 상담자는 이런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담자를 만날 때, 혹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날 때,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 그리고 또 뭐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보편성에 기반한 어떤 이론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들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문화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우리 모두 다 인간이니까. 근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그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 특수적인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적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호기심을 갖고 살펴보고 그리고 때로는 물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게 될 때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외국에 뭐 필리핀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메일을 막 보내요. 메일 보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메일을 오면 그 업무의 메일이 오면 바로 답장을 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메일을 체크하고. 그런데 지금 그들한테 내가 메일을 보내는데 메일에 대한 답장이 한 며칠이 걸리는 거야. 한 3일, 4일 지나도 답이 안 와요. 그리고 한 5일 지나야지 답이 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메일을 잘못 보냈나? 혹은 그 메일이 좀 잘못 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되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적 차이구나. 우리한테는 지금 메일을 보내고 나면 바로 그 즉시 답변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어떤 상호작용의 어떤 과정들인데 그들에게는 이틀 있다 보내고 3일 있다 보내고 하는 것들이 또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또 새롭게 또 배워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첫 번째 화두로 우리 오늘 이 얘기하는 거의 주의 주제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 문화적 특수성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보고 싶고요. 다음 주에 제가 또 부득이하게 또 외국을 나가게 되는데, 갔다 와서 또 우리 재미있고 즐겁게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네요.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